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직원 동기부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동기 이론 중에 목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 이론의 창시자는 에드윈 로크인데요. 사람들이 언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즉 스스로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보다는 높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직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그리고 조직 여건이 허락할 때 직원들이 이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가 각각의 부서와 개인들에 의해서 달성되도록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때 강조되는 요소가요, 바로 목표 몰입과 내적 동기부여입니다. 목표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목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거야, 이렇게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유지하는 강도와 정도일 겁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를 들어서 성적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이제 실행하는 그 노력을 유지하는 강도 그리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이라든가 도전감, 즉 외적 보상보다는 이런 내적 보상에서 이루어진 동기부여를 내적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죠. 이 내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든가 나는 내가 선택한 일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목표의 달성에서 비롯되는 성취감, 즉 감정과 태도적인 요소에 기초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근거로 이제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내적 동기부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 내적 동기부여가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특강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냐면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청약제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임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시절에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고 좀 건전하게 저축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대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학교에서 사실은 강의 요청을 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좀 나가는 편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얻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동기부여로 이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BO가 있죠. 목표 달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피터 드러커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이런 시스템, 이 자체가 이제 뭐 최고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 일반 관리자, 직원들 간에 목표에 대한 뭐 일종의 어떤 토론, 리뷰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목표 달성 관리에는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간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상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경영 체계 정착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기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목표 달성 관리는 결국 경영자들로 하여금
조직의 어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목표를 형성하는 거죠. 직원들은 그 목표에 몰입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이게 이제 목표 달성 관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O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자들이 장기 계획을 만들고 좀 실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변화 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요. 직원들의 참여와 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할 때는요, 이른바 스마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S는 이제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고 시간 제약적이어서 주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런 스마트 원칙하에서 목표를 설정해 보면 매우 좋겠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지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그 자격증이 약간 어렵지만 그 달성 가능하고 좀 도전적이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연히 일정 기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그걸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목표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회사의 목표 달성 관리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직의 목표 설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 다음 회계 연도 중에 유동 비율을 300%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모든 사업부의 경영 통제 보고 시스템을 4월 30일까지 완성한다. 자, 향후 3년 이내에 2개 신제품을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기술 능력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자, 구체적이고 자, 측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달성 가능하면서도 약간 도전적이고 결과 지향적이고 시간 제약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부문과 마케팅 부문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재무 부문의 경우에 자, 외상채권 회수 기간을 현재 33일에서 25일로 단축시킨다. 그리고 자, 연말까지 회사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세계 은행으로부터 15% 증액하여 조달한다. 경영자문부로부터 7월 1일에서 12월 사이에 매월 각각 10개의 원가 절감 아이디어 제안을 수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케팅 부분도 좀 살펴보면요. 마케팅은 이제 영업과 관련된 전략이 많이 들어갈 건데 중국 시장에서 현재 판촉 비용을 유지하되 12개월 이내에 신제품 매출액을 15% 증가시킨다. 그리고 해외 영업 계획에 따라서 신제품 판매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판매망과 거래 약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해서 국내 사부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3분기 초에 완성한다.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목표 달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실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좀 세워놓고 실제 실행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동기 이론 중에요, 자기 효능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열심히 일을 하냐 이거죠. 그건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다면 개인이 어떤 특정 과제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이제 자기 효능감은요, 결국은 이제 목표 설정이라든가 행동의 지속성이라든가 노력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알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이 자신감은 결국 이제 경험을 통해서 기술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어야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자, 자기 효능감의 주요 요인은요. 자,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 이러한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성취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요. 반복된 성공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어떤 영어에 대한 문장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제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 자체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도전해가지고요. 훨씬 더 영어 실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점이 좋아요. 이런 반복된 성공은 나의 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 경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이걸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영장을 가면 물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뭐 나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저 아이가 뭐 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도 잘해요.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나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적 설득도 매우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격려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들 좀 믿고, 그렇죠? 난 널 믿는다. 충분히 넌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본인 스스로 믿게 만들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 상태도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은 확실히 이제 자기 효능감을 낮추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 이론은요, 결국은 이제 교육 파트라든가 직업, 건강, 운동, 대인관계,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행동 변화와 성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기 효능감은 결국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와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라는 자기 효능감의 주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인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자기 효능감을요, 기업 경영에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성과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성취 경험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 직원에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각 목표 달성 시마다 같이 축하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직원들이 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자신감을 형성하고 더 큰 도전에 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있죠. 그럼 이제 직원들에게 사실 이런 성취 경험을 강화시켜 주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실제 이제 음식점에 찾아온 그런 고객들에게 신규 메뉴도 좀 권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균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하는 거죠.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팀 내에서 롤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이 있다면 어떤 자신의 경험을 팀원들과 공유하는 세션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신입 직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선배와 멘토리 관계를 이제 맺은 다음에 비슷한 도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사실은 그 물론 교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어, 이미 그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해줬던 조언들이요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아, 저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도 박사 논문을 취득한 저 선배님이 있으니까 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이 대리 경험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언어적 설득과 피드백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1대1 코칭 세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니저와 직원 간의 1대1 코칭 세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의 업무를 격려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 리더와 관리자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이제 격려도 좀 자주 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적이 많이 낮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개선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설득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이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덜 하도록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기 이론 중에요. 자기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기 결정력을 느끼게 되고요. 이때 내적 동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일하고 싶어지냐.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누가 시키면은 사실 이제 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믿을 때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성향이 좀 강해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약간 간섭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8시간짜리 내지는 뭐 2박 3일짜리 기업의 직원들의 어떤 자산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저한테 맡기게 되면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교환이라든가 교재까지 잘 개발이 되는데 자꾸 직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 자체를 나중에는 뭐 날려버린다라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행동을 이제 스스로 선택할 때 동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한다고 느낄 때 동기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기던 일이라도요.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동기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는요, 일로 만드는 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이 있는데, 아니, 취미도 즐기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아무리 즐기던 거더라도요, 그게 일이 돼버리게 되면, 실제 이제 오히려 이제 동기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고, 재미도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통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요, 자기 결정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요인,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급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강요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적 동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국 이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요. 외적 보상과 물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이로움을 준다라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미끼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이 외적 물적 보상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자기결정 이론에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고, 유능감이 있고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통해서 자율성을 경험할 때 내재적인 동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제 직원들 스스로가 작업 일정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어떤 그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그 전공 과목을 타이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해당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 혹은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자기결정 이론의 두 번째 욕구는 유능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과제가 쉬운 게 아니라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때 바로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고 이렇게 돼야 동기가 강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능감을 느끼는 경험 자체가 나의 어떤 자신감을 높여가지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 교사가 있는데 학생에게 실력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의 곡을 연습하도록 한 거죠. 학생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 보였던 곡을 성공적으로 연주했다면 자신감을 얻고 더 어려운 곡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축구 코치가 있는데 초보 축구 선수들한테 기초 기술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선수들은요, 자신감을 얻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결정 이론의 이제 세 번째 욕구는 관계성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당연히 연결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와 자아 성장을 위해서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개인이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때 더 큰 내재적 동기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타트업 회사에서 매주 팀 단위로 진행하는 회식, 아니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감을 강화한다면 기본적으로 팀원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더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좀 관심도 따뜻하게 보여주고 학생들끼리 협력 활동도 장려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소속감을 좀 느끼고요. 학습 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기결정 이론은 결국 이렇게 교육, 직장, 스포츠, 건강 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외부 보상이라든가 처벌 이런 거보다는 내재적 동기, 즉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학생들 스스로 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목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죠. 직장에서도 자율성을 부과를 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 내 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강화 이론이 있는데요. 이 강화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환경, 특히 이 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느낌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기대 이런 내적 혹은 인지적 요소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뭐 강화 이론 같은 경우 약간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환경적 요소와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닌데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니까 뭐 이러한 이론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동기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목표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의 개선점을 반복해서 누적시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계 이익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 사이클링 팀은요, 그다지 성적이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8년 이후에 2003년까지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딱 한 개 땄고요. 투르 드 프랑스에서 110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 사이클 팀이 데이브 브레일 스퍼드라는 감독이 취임하면서 바뀌게 됐는데 이 감독은요, 목표를 세웠다기보다는 개선점을 누적시키자라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보고 딱 1%만 개선해 봐라.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매우 미세한 것들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하게 디자인하고요. 1% 개선하면 되니까.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닦고요. 훈련한 다음에. 선수들한테 오버셔츠 입혀가지고 이상적인 근육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연습할 때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선수복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했을 때 숙면하는지도 이제 점검해가지고 그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국 사이클 팀에서요. 2007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178개 메달을 따고요.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도로 사이클, 트랙 사이클 금메달 60% 석권을 하고, 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 선수가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5회 이렇게 우승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1% 개선점을 누적시켜 가는 것이 나의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전 이론부터 현대 이론까지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죠. 이 중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은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관리자라면 어떤 동기 이론에 근거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직업이나 직군의 특성에 따라서 동기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직이라든가 판매직이라든가 사무직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이론들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